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엔비디아 매도. 엔비디아 지분 전량 매각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투자자죠. 피터 틸이 보여주기던 엔비디아 주식을 다 팔았다고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엔비디아 순환 시대인데요, 요즘. 예, 엔비디아 지금 실적 발표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일부에서는 이번 실적 발표가 모든 것을 얘기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실적 발표를 귀를 쫑긋하고 있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된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별다른 신호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 우리 닷컴 버블 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000년 7월 달 그때 시가총액 1위 기업 시스코였습니다. 시스코가 주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날 당시에 나스닥 지수가 5,600에서 1,100 정도로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때 그 직전까지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시스코 실적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어요. 지금 시스코하고 엔비디아하고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왜 시스코나 엔비디아가 대장주가 됐느냐 하는 그 메커니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대장주 된 것은 GPU란 반도체 인기 좋지 않습니까? 마구 팔려 나갑니다. 자, 지금 GPU를 파는 곳은 엔비디아고 엔비디아가 절대 갑입니다. 엔비디아는 그 GPU 가지고 인공지능 사업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인공지능 사업을 하는 AI 교육시키는 곳은 클라우드 업체라든지 팔란티어라든지 또는 뭐 심지어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곳에서는 엔비디아 GPU 좀 달라. 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 한 개라도 더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는 엔비디아는 판매에 전혀 걱정이 없는 겁니다. 바로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도 시스코는요. 네트워크 장비 파는 회사였거든요. 인터넷이 막 시작됐는데 인터넷을 하려면 선 연결하고 또 무슨 뭐 모뎀 설치하고 해야 되니까 시스코 자체가 인터넷 하는 곳은 아니에요. 인터넷 하는데 필요한 장비 파는 곳이니까 그거 팔리는 것은 그러니까 인터넷을 하는 업체들이 망할 때까지 사가요. 그러니까 돈이 적어도 부채 내서 사간다고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지금 엔비디아가 무너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무너지기 전까지 실적에는 별로 안 나타날 겁니다. 지금도 엔비디아 돈만 주면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줘서라도 사가겠다는 줄서 그런 있죠, 수요가 지금. 줄을 서 예.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별로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큰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오지 않을 거고요. 굳이 엔비디아를 실적을 본다면 지나간 실적보다는 앞으로 가이던스, 앞으로 어느 정도 팔릴 것이냐. 근데 이 대목도 앞으로 미래는 젠슨 황인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는 시장의 지금 반응이 더 중요한데 바로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페이팔을 창업한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의 최대 실력자 피터 틸이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이 헤지펀드 틸 매크로라는 데가 있거든요. 요즘 예. 가장 잘 나가는 곳입니다. 아니 여기서 엔비디아의 소유 지분을 전량 매각했습니다. 최근에 매각한 게 아니고요. 3분기 전에 매각했다고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뒤늦게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이게 상장사가 아니니까 그때그때 소식이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매각을 했다. 자, 그런데 피터 틸이라는 인물이 지금 팔란티어의 창업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팔란티어가 엔비디아의 GPU 가장 많이 사가는 최대 수요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메커니즘을 가장 잘 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이분이 지금 실리콘밸리에 돈줄을 쥐고 있는 엄청난 펀드 관리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헤지 펀드 틸 매크로뿐만이 아니라 벤처 캐피탈 파운더스 펀드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오늘날 저커버그가 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클 때
스페이스 X가 클 때 초기 자본된 사람이 전부 다 피터 틸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피터 틸이 엔비디아에서 빠져서 전액을 매도하고 나갔다. 좀 주목해 볼 만하죠. 물론 이런 펀드 매니저나 자본가들이 엔비디아를 팔았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하고는 좀 달리 엔비디아가 전망이 없다. 엔비디아가 곧 망할 것이라고만 해서 팔았다기보다는 다른 또 깊은 전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2단계, 3단계. 그렇기 때문에 뭐 피터 틸이 팔았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바로 무너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가 팔았다고 해서 이를테면 소프트뱅크 손정희는 엔비디아를 팔고 그 돈으로 인공지능 오픈 AI에 전액 투자해야 되는데 스타게이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돈줄을 옮기는 거다. 뭐 그런 각도에서 손정희의 매도가 인공지능 버블의 붕괴 신호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과한 네. 부분이 있습니다. 피터 틸도 그런 어떤 깊은 내막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전화가 안 돼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예. 어쨌든 이 거대한 투자가들, 자본줄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런 그 엔비디아에서 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군요. 이어서 왜 팔았느냐는 대목은 취재되는 대로 추가로 보고를 알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무디스 경고. 자, 뭐 경고 메시지가 또 나왔는데요. 이번엔 3호 대출 시장의 리스크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뭐 재무 조건을 워낙 느슨하게 만들어서 이 편법 대출이 지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 또 뭐 이자를 현금으로 갚지 않고 또 레버리지로 지금 뭐 빚으로 전환시켜서 레버리지가 급증하고 있다. 뭐 이게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무디스에서만 경고가 나온 게 아닙니다. 자, 박사님 이거 어떻게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무디스가 3호 대출을 경고했습니다. 사모님 대출이 아니고요. 3호.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모은다 이런 건데 보통 대출은 은행에서 해주는 것을 정상적인 금융 대출이라고 하는데 사모펀드는 금융기관이 있든 없든 개인적으로 내가 돈 빌려줄게. 네. 뭐 은행을 낄 수도 있고 안 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빌려주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방법이 좋게 보면 다양하게 창의적인 방법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 내막에서 부실의 공포, 부도의 공포를 안고 있다 해서 무디스가 경고를 하고 나섰거든요. 네. 이제 3호 대출을 해줄 때 대출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우선 기업들이 왜 3호 대출 시장으로 가느냐? 은행이 제일 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니까 한국처럼 부동산 담보대출 안 돼. 그리고 정부가 토지 거래 허가제 강력하게 때린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안 해주는 것은 은행에서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하느라고 이런 AI 관련 업체의 대출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또 AI 기업들을 자체를 미워한다기보다도 AI 관련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높아요. 네. 새 사업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GPU 한 장에 몇 억씩 그거 살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런데 그래서 일단 부채 비율이 높으니까 은행에서는 좀 꺼리는 그런 분위기에서 돈을 모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 펀드는 많이 들어봤지만 사모 금융기관, 사모 대출기관도 뉴욕 증시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를테면 그림자 금융 같은 곳인데요. 여기서 이제 돈을 연결을 해주는데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금융 얘기를 며칠 전부터 지금 예, 몇 차례 해주셨죠. 예, 바로 사모펀드의 변칙금융은 프랑켄슈타인의 괴물금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체에서 뜯어가지고 이곳저곳 붙여서 만드는 괴물, 그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프랑켄슈타인이 소설의 주인공이 아니고 그 과학자 이름이에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이곳저곳 시체를 뜯어다가 만들다 보니까 저 괴물이 나중에 나는 누구인가, who I am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 고민을 하다가 그 시체를 뜯어서 괴물을 만들어준 그 저작자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 마치 이 모습은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받은 사람이 왜 내한테 대출해 줬어?
사모펀드 대출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지는 모습과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금 조달이 어려울 때 우회하는 수법이고요. 요게 공교롭게도 서브프라임 사태 때 마지막에 이런 프랑켄슈타인 괴물금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욕 증시의 제플리 건들락 이 건들락에 이게 채권왕으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예. 이분이 뜨면 채권 시장이 조금 동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사모 시장 대출이 글로벌 위기를 부른 서브프라임을 닮을 것 같은 조짐이 있다. 이게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하신 예를 들면 이자를 비싸게 받는 대신에 이자를 당장에 상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자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대출금이 늘어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계를 해놓으면 부실이라는 게 연체가 돼야 부실이 되는데 이자를 또 다른 부채로 넘겨주니까 이것을 피크 구조라고 그럽니다. PIK. 이렇게 해주면 장부상으로는 부실이 없는 것처럼 착각이 될 수가 있죠. 예. 이제 이런 경고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뭐 그동안의 에브리싱 랠리 속에서 과다 대출, 과다 융자에 따른 그런 일각의 부작용, 뭐 이 대목도 지금 사모펀드 대출 때문에 미국 금융 시스템이 망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일각의 그런 예가 있고 그 사례가 대표적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바로 메타, 테슬라, 그다음에 오픈 AI, 소프트뱅크 예. 여기가 지금 구체적으로 프랑켄슈타인의 사례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 대목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제가 지금 잠깐 찾아보니까 사모대출 규모, 미국의 사모대출 규모가 우리 돈 2,500조 원이나 되네요. 엄청납니다. 그럼 금융위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 붕괴, 오늘 주식시장만 떨어진 게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도 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24시간 전보다 지금 보면요 2% 넘게 빠져서 지금 91,600달러 선까지 지금 떨어졌는데요. 지난달이었죠. 12만 6천 달러 갔다고 해서 저희가 고점이다 하면서 아주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달 만에 지금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비트코인 트럼프의 재등장과 함께 정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트럼프가 그 전략 비축을 한다. 뭐 결국은 그 약속 안 지켰습니다. 네. 전략 비축한다. 그 밖에도 스테이블 코인 육성책 엄청나게 활성화 정책 쏟아 부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비트코인은 4년마다 다가오는 반감기 특수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13만 달러도 넘어서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가 증폭이 됐었는데요. 네. 오늘 지금 비트코인 시세를 놓고 보면요. 올해 오른 거, 트럼프 효과, 반감기 효과 모두 반납하고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9만 2천 달러 선도 붕괴되고 이제 9만 1천 달러, 뭐 일각에서는 지금 5만 달러 선 붕괴설까지도 나오는 그야말로 흉흉한 분위기인데요. 예. 자, 물론 뭐 비트코인이 끝났다 뭐 이렇게 단정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전문가들의 좀 부정적인 전망, 특히 매슈 호간이란 분, 이분이요 그동안에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게 평가했던 분인데 비트코인은 금융시장 탄광 속의 카나리아와 같다. 이렇게 탄광 속 카나리아는 가장 먼저 증세를 느끼는 거니까 민감하다 그런 얘기죠. 네. 위험 자산을 회피하는 분위기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에 무슨 큰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지금 주가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에브리스팅 랠리에 대한 공포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 위험 자산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비트코인일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비트코인이 오늘 떨어졌다는 얘기는 올해 오른 모든 상승분을 다 말아먹었다는 얘기는 비트코인 그 자체도 문제지만 금융시장 전반에 좀 지켜볼 대목이 있다. 이런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와중에요. DAT라는 DAT, 디지털 애시트 트레저리라는 비트코인에 무조건 투자하는 기업들, 뉴욕 증시 상장사들 많았습니다. 이걸 트레저리 기업이라고 여러 번 소개시켜줬지 않습니까? 예. 이 기업들 지금 약 200개가 있는데 회사에서 일하는 거는 비트코인만 무조건 사는 거예요. 200개 중에 지금 190개가
적자로 돌아섰다는 그런 불길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외환 보유액 위험. 우리 한미 무역 합의로 이제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연간 최대 200억 달러로 확정이 됐죠. 앞서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대 성과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불안하니까 혹시 이 이거를 어떻게 충당하느냐를 놓고서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 보유한 외화 자산 운용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환 보유액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외환 보유고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외환 보유고가 여유가 있다는 관계자가 당국자가 있다면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외환 보유액이요.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1년에 4,692억 달러까지 갔었어요. 5년 전에, 4년 예. 반 전에. 그런데 우리 경제 지금 수출도 늘었고 확대 팽창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무려 400억 불 이상의 돈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돈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 사이에 무역 적자였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거 누가 횡령한 거 아닙니까? 유용 횡령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외환 관리에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저 기간이 이창용 총재의 취임 이후입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정말 건국 이후로 유례 없는 기간이 지금 40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외환 보유액 낮추고 수출 늘리려는 그런 명분으로 경기 부양이라는 명분으로 돈을 펑펑펑 찍어낸 결과입니다. 자, 지금 적정 외환 보유고가 얼마냐? 경제학계에 지금 통설은 없습니다. 각자 주장이 다른데 IMF 주장에 따르면요. 우리의 그 1년 미만의 단기 부채액 플러스 수입액 3개월치 플러스 통화량 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산의 15% 등등을 감안해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는데 최근에 나온 거 보면 약 8천억 달러 정도가 한국의 적정한 외환 보유액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 2배 가까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턱없이 부족해요. 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부자 그러니까 안심되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NAF라고 그랬어요. 네트 애시트라고 해서 우리 순 외화 자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소유권인데 밖에 나가 있는 국민연금이 사고 서학개미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산. 그거 우리 거거든요. 네. 그게 지금 1조 달러가 넘었어요. 외환 보유액의 2배입니다. 그거 믿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물론 그거 큰 안전판입니다. 1조 달러 대외자산. 요게 1997년도 외환위기 갔을 때는 저게 순 대외자산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렇군요. 그 상태에서 외환 보유가 떨어지니까 바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1조 달러가 있어요. 그런데 저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럼프가 투자하라는 거 그것도 투자해놓은 회계장부상으로는 우리나라 순 대외 자산으로 잡혀요. 소유권이 우리나라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거 맞습니까? 트럼프 마음대로 투자하는 게 어떻게 우리나라 겁니까? 네. 그리고요, 저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가 200억 달러씩 10년간 지금 계속 그 미국에다 갖다 바치면 앞으로 외환 보유고 더 줄어들 건데 그래서 지금 환율이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수익이 나면 그거로 가져와서 내년 내후년도 거를 메꾼다고요? 아니 트럼프가 그것을 수익 사업 하겠습니까? 왜 그래 순진하고 왜 그래 착하십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 저걸 가지고 지금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알래스카에 LNG 사업 그거 당분간 수익성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몰빵하면 돈 한 푼도 못 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10년간 한 푼도 못 건지고 20몇 건씩 계속 갖다 바친다. 그러면 외환 보유고가 10년 후에 지금의 4,200불에서 3,200불로 줄어듭니다.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외환 보유고를 늘리는 우리 순외 자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많이 생각해서 지금 환율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외환 보유고를 늘리는
그런 국가적인 지금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외환 보유고를 빨리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수출해서 흑자 내는 방법이 최고고요. 네. 그다음에 쓸데없는 해외 투자, 쓸데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 투자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해외 투자 좀 조절해야 됩니다. 네. 우리 기업들요. 미국에 우리 투자하겠다는 게 3,500억 달러, 그것은 트럼프가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줬고 뭐 이유도 없이 안 주면 가만 안 둬. 이러니까 줬는데 거기다가 기업들 1,500불 더 주겠다고 전경련이 주도해가지고 또 만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약 6천억 불 정도가 나가야 됩니다. 요거 나가는 거 해외 투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내 외환 보유고 그들을 내고 해외 투자 늘려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당국자들한테 좀 심각하게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 매도, 무디스 경고, 비트코인 붕괴, 그리고 외환 보유액 위험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산 운용을 말하는 수많은 단어 중 이지스의 단어는 나간다, 높인다, 부딪힌다, 이거 충분히 검토가 됐을까요? 감사와 함께 모여보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리스크는 많이 없앤다, 잊는다. 오직 단 하나의 단어, 지킨다를 위해. 그렇게 전략적으로 지켜낸 자산으로 좋은 기회를, 더 큰 성장을, 지속 가능한 수익을,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새로운 투자의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지스 한마디로 지키되 새롭게. 이지스 자산운용.